이 사연은 인천 미추홀구에 사는 72세 김정숙 가명님이 제보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실제 사건 인물 보호를 위해 지명 외 일부 내용은 각색되었으며 시간순 재구성으로 극적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고부 갈등을 넘어 집착과 소외가 어떻게 증오로 변하는지 담담하지만 차갑게 따라갑니다. 이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나는 올해 70을 넘겼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다. 내 인생의 전부는 아들이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을 하고 며느리라는 여자가 들어오면서 모든 게 무너졌다. 처음엔 그저 고부 갈등이라 여겼다. 그런데 점점 아들이 달라졌다. 예전엔 하루에도 몇 번씩 안부를 묻던 아들이 이제는 전화 한 통도 귀찮아한다.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명절에도 제사에도 늦게 오거나 아예 오지 않는 날도 생겼다. 며느리는 교양 있는 척 착한 척했지만 내 눈에는 뻔히 보였다. 웃으며 아들을 쥐락펴락하는 손길, 집안의 중심을 자기 쪽으로 끌어오는 태도. 내가 한마디 하면 곧장 울상을 지어 아들을 붙잡고 결국 내 말을 무색하게 만들었다. 나는 어느 날 아들의 방을 정리하다가 며느리가 쓴 일기장을 발견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이제 시댁과의 관계는 끊어야 한다. 민호는 내 편이다. 시어머니는 민호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일 뿐. 그 글을 읽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을 저 여자가 빼앗아갔구나.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다. 왜 아들이 내 전화를 피했는지, 왜 내 앞에서만 작아졌는지. 며느리의 미소는 내게 독이었다. 차라리 대놓고 대들면 낫겠다. 하지만 며느리는 언제나 겉으로는 순한 얼굴이었다. 그러니 더 미웠다. 속으로는 나를 조롱하면서 겉으로는 착한 척하는 모습이 더 끔찍했다. 밤마다 생각했다. 저 여자가 없었다면 내 아들은 여전히 나를 찾았을 거라고. 내가 아들을 키워냈는데 왜 며느리가 그 열매를 다 가져가는가. 그 억울함과 분노가 쌓이고 쌓여 마침내 나는 이렇게 말하게 되었다. 나는 며느리가 죽도록 미워진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시작을 되돌아보면 내가 민호를 어떻게 키웠는지부터 말해야 할 것 같다. 민호가 태어났을 때 나는 26이었다. 남편은 회사 일로 바빴고 시댁에서는 아들을 낳았다며 기뻐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은 없었다. 결국 모든 것을 혼자 감당해야 했다. 민호는 순하고 착한 아이였다. 다른 아이들처럼 떼를 쓰거나 말썽을 부리는 일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너무 조용해서 걱정될 정도였다. 어린이집을 보내려 했지만 민호는 늘 내 곁을 떠나려 하지 않았다. 나 또한 민호와 떨어져 있는 시간이 불안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이 민호를 괴롭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에 밤잠을 이루지 못했다. 남편은 그런 나를 이해하지 못했다. 아이를 너무 과보호한다며 핀잔을 주었다. 하지만 남편이 뭘 안다고 그런 말을 하는가. 민호를 품에 안고 밤새 달래본 적이 있는가. 아픈 민호를 업고 병원을 뛰어다녀 본 적이 있는가. 민호의 작은 숨소리 하나하나에 귀 기울여 본 적이 있는가. 민호가 초등학교에 입학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다른 엄마들은 아이가 학교에 가면 자유시간이 생긴다며 좋아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았다. 민호가 집에 없는 동안 내가 할 일이 없었다. 청소도 빨래도 이미 다 해놓은 상태였고 민호가 돌아올 시간만 기다리며 하루를 보냈다. 민호는 학교에서도 조용한 아이였다. 친구들과 어울리기보다는 혼자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좋아했다. 담임 선생님은 민호가 너무 내성적이라며 좀 더 적극적으로 친구들과 어울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민호가 그런 성격인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했다. 오히려 다른 아이들처럼 거칠거나 버릇없이 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여겼다. 중학교에 올라가면서 민호는 조금씩 변했다. 사춘기가 시작된 것이다. 예전처럼 내게 모든 것을 털어놓지 않았고 방문을 닫고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나는 그런 민호를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하기도 했다. 민호가 내게서 멀어져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다. 과로로 인한 뇌출혈이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쪽 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었다.
회사는 당연히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우리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보험금과 퇴직금으로 당장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가 막막했다. 나는 민호가 고등학생이 되자마자 일을 시작했다. 집 근처 슈퍼마켓에서 계산원으로 일했다. 하루 8시간씩 서서 일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민호의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 남편은 집에서 간단한 집안일을 도맡았지만 한쪽 팔을 쓸 수 없어 할 수 있는 일이 제한적이었다. 민호는 그런 가정 환경 때문인지 더욱 조용해졌다. 친구들과 어울리는 일도 거의 없었고 학교가 끝나면 곧장 집으로 돌아와 공부를 했다. 나는 민호가 가정의 어려운 상황 때문에 위축되어 있는 것 같아 마음이 아팠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민호가 이런 상황을 이해하고 열심히 공부해주는 것이 고마웠다. 고등학교 3학년이 되자 민호는 대학 진학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다. 성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우리 집 경제 상황으로는 사립대학은 엄두도 낼 수 없었다. 민호 스스로도 그것을 알고 있었기에 국립대학만을 목표로 했다. 나는 민호가 원하는 대학에 갈 수 있도록 과외비와 학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일요일에도 아르바이트를 했다. 수능을 치르고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민호보다 더 긴장했다. 민호의 미래가 이 시험 하나에 달려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다행히 민호는 원하던 대학의 경영학과에 합격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 없다.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대학에 다니면서 민호는 더욱 성숙해졌다. 학업에 충실할 뿐만 아니라 아르바이트까지 하며 용돈을 벌었다. 나는 민호에게 공부에만 집중하라고 했지만 민호는 자신도 가정의 보탬이 되고 싶다며 일을 계속했다. 그런 민호를 보면서 나는 자랑스러웠다. 내가 이렇게 훌륭한 아들을 키워냈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꼈다. 대학교 4학년이 되자 민호는 취업 준비에 매진했다. 경쟁이 치열한 시대였지만 민호는 차근차근 준비해서 결국 괜찮은 회사에 취직했다. 연봉도 나쁘지 않았고 앞으로의 전망도 밝았다. 나는 이제 정말 안심이 되었다. 민호가 독립해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민호가 직장 생활을 시작한 후에도 우리의 관계는 변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더 가까워졌다고 할 수 있었다. 민호는 매주 주말이면 집에 와서 나와 남편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가끔 회사 일로 바쁠 때도 있었지만 전화로라도 꼭 안부를 물었다. 나는 그런 민호가 대견했다. 그런데 민호가 회사에 다닌 지 3년째 되던 해 처음으로 여자친구가 있다는 이야기를 꺼냈다. 사실 나는 민호가 언젠가는 결혼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니 마음이 복잡했다. 기쁘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다. 민호가 데려온 여자를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을 지금도 선명히 기억한다. 정은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외모도 괜찮고 예의도 바른 것 같았다. 민호보다 1살 어렸고 같은 회사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했다. 첫인상은 나쁘지 않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다. 정은이는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이 진짜 같지 않았다. 마치 가면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리고 민호와 함께 있을 때의 모습도 어색했다. 너무 완벽하게 행동했달까? 마치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민호에게 정은이에 대한 내 느낌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다. 하지만 민호는 내 말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며 정은이가 처음이라 긴장해서 그런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민호가 정은이를 좋아하는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민호와 정은이가 사귄 지 1년이 지나자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아직 이르다고 생각했지만 민호는 결심이 확고했다. 정은이도 결혼에 적극적이었다. 두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 나로서는 반대하기 어려웠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정은이의 또 다른 면을 보게 되었다. 겉으로는 순종적인 척했지만 속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려는 강한 의지가 있었다. 예식장 선정부터 시작해서 하객 명단, 신혼여행 계획까지 모든 것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했다. 민호는 정은이의 의견에 따라갔다. 혼례식이 치러지고 민호와 정은이가 신혼생활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 같았다. 민호는 여전히 주말이면 집에 왔고 평일에도 전화를 자주 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변화는 민호가 집에 오는 빈도가 줄어든 것이었다. 예전에는 매주 왔는데 2주에 한 번, 그 다음에는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들었다. 이유를 묻면 정은이가 아프다거나 정은이 가족과 약속이 있다거나 집 정리를 해야 한다는 등의 핑계를 댔다. 전화 통화도 마찬가지였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전화를 했는데 이제는 내가 먼저 전화해야 했다. 그리고 통화 시간도 점점 짧아졌다. 몇 마디 안부 인사만 주고받고 바로 끊었다. 정은이가 뭔가 할 일이 있다는 이유였다. 나는 이런 변화가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노력했다. 결혼을 하면 아내 쪽에 더 신경을 쓰게 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감이 커져갔다. 결정적인 사건은 남편의 칠순 잔치 때 일어났다. 나는 몇 달 전부터 준비를 해서 소박하지만 의미 있는 잔치를 열었다. 가족과 가까운 친척들만 초대했다. 당연히 민호와 정은이도 참석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잔치 당일 아침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은이가 갑자기 몸살이 나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잔치에 참석하지 못하겠다는 연락이었다. 나는 그럼 민호라도 혼자 오라고 했지만 민호는 정은이를 혼자 둘 수 없다며 거절했다. 나는 그 순간 큰 충격을 받았다. 민호에게 있어서 나보다 정은이가 더 중요해진 것이다. 친아버지의 칠순 잔치보다 아내의 몸살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는 뜻이었다. 잔치는 치렀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내렸다. 그 이후로 민호와의 관계는 더욱 소원해졌다. 명절 때도 늘 늦게 왔고 오래 머물지도 않았다. 정은이 가족과도 시간을 보내야 한다는 이유였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형식적으로만 참여하고 일찍 돌아갔다. 나는 이런 상황을 바꿔보려고 노력했다. 정은이와 개인적으로 대화를 나눠보려고도 했고 민호에게 직접적으로 내 마음을 전하려고도 했다. 하지만 모든 시도가 실패로 돌아갔다. 정은이는 항상 예의 바른 태도를 유지했지만 진심으로 다가오지는 않았다. 민호는 내가 너무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오히려 나를 타일렀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우연히 정은이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정은이가 집에 놓고 간 일기장을 발견한 것이다. 호기심에 들춰본 그 일기장에는 나에 대한 정은이의 솔직한 생각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말 답답하다. 민호를 너무 독점하려고 한다. 이제 민호는 내 남편인데 왜 아직도 엄마한테 매달려 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시어머니는 민호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일 뿐이다. 이제 시댁과의 관계는 정리해야겠다. 민호는 내 편이다. 그 글을 읽는 순간 내 머릿속이 새하얗게 변했다. 내가 평생 키운 아들을 저 여자가 빼앗아간 것이다. 그동안 보여준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다. 속으로는 나를 방해물로 여기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이의 일기에 적힌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시어머니는 민호 인생을 갉아먹는 존재일 뿐. 이 말이 특히 가슴에 깊이 박혔다. 내가 민호를 위해 희생한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정은이를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었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보이기 시작했다. 정은이가 나와 대화할 때 보이는 작은 표정 변화, 민호에게 하는 말투, 나를 대하는 태도의 미묘한 변화들. 모든 것이 계산된 것처럼 느껴졌다. 정은이는 민호 앞에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순종적이고 사랑스러운 아내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민호가 없을 때는 나에게 냉담했다. 물론 겉으로는 예의를 지켰지만 그 예의 속에 담긴 냉기를 나는 느낄 수 있었다. 민호는 이런 정은이의 이중적인 모습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니, 눈치채려고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다. 정은이가 자신의 앞에서 보여주는 모습만을 진짜라고 믿고 싶어 했다. 나는 민호에게 정은이의 일기 내용을 말해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민호가 나를 도둑질한 사람으로 볼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설령 말한다고 해도 민호가 믿을 것 같지 않았다.
이미 민호의 마음은 정은이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져 있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다. 민호는 이제 한 달에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전화도 내가 먼저 하지 않으면 오지 않았다. 그나마도 몇 분 대화하다가 바쁘다며 끊어버렸다. 명절 때의 상황도 변했다. 예전에는 우리 집에서 하루 종일 지냈는데 이제는 몇 시간만 머물고 정은이 집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정은이의 부모님이 기다린다는 이유였다. 나는 그럴 때마다 속이 타들어갔다. 제사 때도 마찬가지였다. 민호는 제사상 차리는 것을 도와주지 않았다. 정은이가 힘들어한다는 이유로 일찍 돌아가려고만 했다. 나는 이런 민호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말할 수 없었다. 말하면 민호가 더 멀어질 것 같아서였다. 정은이는 이런 상황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다. 나와 민호 사이가 멀어질수록 만족하는 표정을 지었다. 물론 겉으로는 안타까운 척했지만 나는 그 가면 뒤에 숨은 진짜 얼굴을 알고 있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다. 평생 나와 함께했던 민호가 내 곁을 떠나가고 있었다. 대신 그 자리를 정은이가 차지했다. 민호에게 있어서 나는 이제 필요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것 같았다. 남편도 이런 상황을 걱정했다. 민호가 예전 같지 않다며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남편은 나보다는 상황을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편이었다. 민호가 결혼을 했으니 이런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남편의 그런 태도가 답답했다. 어느 날 밤 나는 혼자 앉아서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보았다. 민호를 임신했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모든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갔다. 내가 민호를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민호가 어렸을 때 아팠던 날들, 내가 밤새 간병했던 기억들이 떠올랐다. 민호의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했던 일들, 민호가 원하는 것을 사주기 위해 내가 포기했던 것들. 모든 것이 민호를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민호가 나를 떠나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정은이가 민호를 내게서 빼앗아가고 있었다. 나는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어떻게 그냥 포기할 수 있겠는가. 나는 정은이에 대한 분노가 점점 커져가는 것을 느꼈다. 처음에는 그저 서운함 정도였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감정은 증오로 변했다. 정은이가 하는 모든 행동이 가증스러워 보였다. 그 위선적인 미소, 가식적인 말투, 계산적인 행동 모든 것이 역겨웠다. 특히 정은이가 나 앞에서 민호에게 애교를 부리는 모습을 볼 때면 구역질이 날 것 같았다. 마치 나에게 자신의 승리를 자랑하는 것 같았다. 보세요, 민호는 이제 제 것이에요. 당신은 이제 필요 없어요라고 말하는 것 같았다. 나는 밤마다 잠들기 전에 정은이에 대한 분노를 곱씹었다. 그 여자가 없었다면 민호는 여전히 나를 찾았을 것이다. 내가 아들을 그렇게 잘 키워놓았는데 왜 그 열매를 정은이가 가져가야 하는가. 그 억울함이 가슴을 짓눌렀다. 어느 날은 정은이가 민호와 함께 집에 왔을 때 정은이가 내 앞에서 일부러 민호의 팔을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나를 바라보며 얕은 미소를 지었다. 그 순간 나는 정은이가 일부러 나를 자극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했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행동을 사랑의 표현으로만 받아들였다. 아내가 자신을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다. 정은이의 그런 행동에는 나에 대한 도전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뭔가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민호에게 정은이의 나쁜 점을 말한다면 민호는 나를 시기하는 시어머니로 볼 것이다. 정은이와 직접 대결을 한다면 정은이는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민호에게 고발할 것이다. 결국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저 속으로만 끓어오르는 분노를 삼킬 뿐이었다. 그 분노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강렬해졌다. 때로는 정은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 민호와 정은이가 결혼한 지 2년이 지났을 때 정은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나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손자나 손녀를 갖게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제 정은이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과연 내 예상은 맞았다.
정은이가 임신하자 민호는 더욱 정은이에게 매달렸다. 정은이의 모든 것을 우선시했다. 나는 이제 정말로 민호에게 있어서 투명인간이 된 것 같았다. 임신 기간 동안 나는 정은이를 도와주려고 노력했다. 임신부에게 좋다는 음식을 해서 가져다 주기도 하고 병원에 함께 가기도 했다. 하지만 정은이는 내 도움을 그다지 반가워하지 않았다. 형식적으로는 고맙다고 했지만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이었다. 민호도 마찬가지였다. 내가 정은이를 도와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다. 고마워하기보다는 오히려 내가 정은이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을까 걱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런 민호의 태도가 나를 더욱 서운하게 만들었다. 정은이가 출산하던 날 나는 병원에서 밤새 기다렸다. 민호는 분만실 앞에서 초조하게 기다렸고 나는 복도 한 구석에 앉아 있었다. 마치 나는 관계없는 사람인 것처럼 취급받았다. 아이가 태어났을 때 민호는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다. 나도 기뻤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정은이와 민호는 아이를 중심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고 나는 더욱 소외감을 느꼈다. 아이 이름을 정할 때도 나의 의견은 묻지 않았다. 정은이와 민호가 둘이서 결정했다. 나는 할머니가 되었지만 할머니로서의 권리는 인정받지 못했다. 아이가 태어난 후 한 달 동안 정은이가 친정에서 조리를 했다. 원래는 우리 집에서 조리를 하는 것이 전통이었지만 정은이는 친정에서 하겠다고 고집했다. 민호도 정은이의 편을 들었다. 나는 그런 결정에 반대할 수 없었다. 정은이가 친정에서 조리를 하는 동안 나는 거의 아이를 볼 수 없었다. 가끔 민호가 아이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전부였다. 나는 손자를 품에 안아보고 싶었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 정은이가 조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내가 아이를 보려고 하면 정은이는 아이가 아직 어려서 면역력이 약하다며 만지지 못하게 했다. 안아보는 것도 잠깐만 허용했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태도를 지지했다.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했다. 나는 그런 핑계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나를 아이에게서 멀어지게 하려는 정은이의 계략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아이가 조금 더 자라서 이유식을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민호의 이유식을 직접 만들어서 먹였던 경험이 있었다. 그래서 정은이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다. 하지만 정은이는 내 도움을 거절했다. 자신이 인터넷에서 찾은 레시피대로 하겠다고 했다. 나는 그런 정은이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았다. 경험이 많은 시어머니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좋을 텐데 왜 굳이 혼자 하려고 하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민호는 정은이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며 나를 말렸다. 아이가 첫 돌을 맞았을 때도 내 의견은 무시되었다. 돌잔치 장소, 초대할 사람, 음식 메뉴 모든 것을 정은이가 결정했다. 나는 단지 참석하는 손님 중 한 명일 뿐이었다. 돌잔치가 끝난 후 나는 내가 정말로 이 아이의 할머니가 맞는지 의문이 들었다. 그러던 중에 나는 결정적인 사건을 목격했다. 어느 날 정은이가 친구들과 전화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다. 정은이는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정말 귀찮아. 맨날 아이 보겠다고 온다니까. 아이 키우는데 자꾸 간섭하려고 해. 정말 스트레스야.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충격을 받았다. 내가 손자를 사랑해서 하는 행동들을 정은이는 간섭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런 내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이의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내가 정말로 간섭하고 있는 건가? 내가 너무 나서는 건가?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그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다음 날부터 나는 정은이의 눈치를 보게 되었다. 아이를 보러 가고 싶어도 정은이가 싫어할까봐 망설여졌다. 뭔가 도움을 주고 싶어도 간섭이라고 생각할까봐 주저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렇게 거리를 둔다고 해서 상황이 나아지지는 않았다. 오히려 정은이는 내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며 서운해하는 척했다. 그러면서 민호에게는 시어머니가 손자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다고 불평했다. 나는 정은이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분노했다. 관심을 보이면 간섭이라고 하고 관심을 보이지 않으면 무관심하다고 했다.
정은이는 어떤 경우든 나를 나쁜 시어머니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았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말만 듣고 나를 오해했다. 내가 손자에게 관심이 없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런 민호의 오해를 풀고 싶었지만 정은이의 거짓말을 폭로하는 것 같아서 말할 수 없었다. 아이가 두 돌을 맞을 무렵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정은이는 이제 아예 대놓고 나를 무시하기 시작했다. 내가 말을 걸어도 대충 대답하고 내 의견은 전혀 묻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정은이가 또 다른 일기를 쓰는 것을 보았다. 호기심이 일어서 나중에 몰래 그 일기를 읽어보았다. 거기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점점 더 귀찮아진다. 이제는 아예 우리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민호도 시어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같다. 차라리 멀리 이사를 가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릴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먼저 포기하고 우리를 내버려 두기를 기다려야 할까?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를 완전히 절망시켰다. 시어머니가 빨리 늙어서 우리한테 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니면 아예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나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떨렸다. 정은이가 나를 얼마나 미워하는지, 얼마나 없애고 싶어 하는지 적나라하게 드러난 글이었다. 나는 정은이에게 있어서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었다. 그날 밤 나는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언제부터인가 깊게 패인 주름, 희끗희끗해진 머리카락, 구부정해진 어깨. 나는 정말로 늙었다. 그리고 정은이의 말처럼 짐이 되어가고 있는 것일까?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 민호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다. 손자를 위해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 내가 왜 정은이의 눈치를 보며 움츠러들어야 하는가? 나는 그날부터 정은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물론 대놓고 싸우지는 않았다. 정은이처럼 교묘하게 겉으로는 착한 시어머니인 척하면서 속으로는 정은이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먼저 나는 민호와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정은이가 없을 때 민호에게 연락해서 만나자고 했다. 처음에는 민호가 어색해했지만 점차 예전처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손자와의 관계도 강화하려고 했다. 정은이가 외출할 때를 노려서 집에 가서 손자와 시간을 보냈다. 손자는 나를 좋아했다. 할머니가 오면 기뻐했다. 나는 그런 손자가 예뻤다. 정은이는 내가 자신 없을 때 집에 온다는 것을 알고 불쾌해했다. 하지만 대놓고 오지 말라고 할 수는 없었다. 나는 할머니였고 손자를 보러 오는 것은 당연한 권리였다. 나는 또한 민호의 회사 사람들과도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했다. 민호의 상사나 동료들에게 안부를 묻고 가끔 음식을 해서 보내기도 했다. 그들은 나를 좋은 어머니라고 칭찬했다. 정은이는 내가 이런 식으로 민호 주변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 것을 견제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정은이가 민호를 독점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것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와 정은이 사이에 작은 갈등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아이 교육 문제, 경제적 문제, 시간 배분 문제 등으로 가끔 다투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민호 편에 서주었다. 민호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나는 위로해 주었다. 정은이는 그런 내 행동을 못마땅해 했지만 민호는 고마워했다. 점차 민호가 나에게 다시 의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정은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나와 민호가 가까워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해 더욱 교묘한 방법을 사용했다. 민호가 나에게 연락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며 걱정하는 척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연락하는 것 같다며 부담스러워했다. 정은이는 또한 손자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내가 손자와 친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내가 올 때마다 손자를 다른 곳으로 데리고 나갔다. 그리고 손자에게 할머니가 무서운 사람이라고 세뇌시키려고 했다. 나는 그런 정은이의 행동을 보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 아이까지 이용해서 나를 고립시키려고 하다니. 정은이의 그런 행동은 용서할 수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정은이와 직접 대화를 나눠보기로 결심했다. 더 이상 숨어서 눈치 볼 수는 없었다. 민호가 출장을 간 사이에 정은이 집에 찾아갔다. 정은이는 내가 갑자기 찾아온 것을 경계했다. 나는 정은이에게 솔직하게 말했다.
내가 민호의 어머니로서 가져야 할 권리들에 대해서, 그리고 손자의 할머니로서 가져야 할 권리들에 대해서 말이다. 정은이는 처음에는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다며 발뺌했다. 하지만 내가 계속 추궁하자 마침내 본색을 드러냈다. 자신은 민호의 아내이고 아이의 엄마라며 모든 결정권은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나는 정은이에게 말했다. 민호는 내가 키운 아들이고 손자는 내 핏줄이라고. 정은이가 아무리 아내고 엄마라고 해도 그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고 했다. 정은이는 그런 내 말에 비웃듯이 웃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시대가 바뀌었다고. 이제는 며느리가 남편과 아이를 책임지는 시대라고. 시어머니는 뒤에서 조용히 있으면 된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나는 참았던 분노가 폭발했다. 내가 정은이에게 소리쳤다. 내가 뭔데 내 아들을 빼앗아가느냐고, 내가 뭔데 내 권리를 무시하느냐고 했다. 정은이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다. 오히려 차분하게 이렇게 말했다. 민호는 이제 자신의 남편이고 자신이 더 중요한 존재라고. 그리고 만약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호에게 모든 것을 말하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 순간 정은이가 얼마나 계산적이고 냉혹한 사람인지 깨달았다. 지금까지 보여준 착한 며느리의 모습은 모두 가면이었다. 진짜 정은이는 이렇게 차갑고 잔인한 사람이었다. 그날 집에 돌아온 후 나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이와의 대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다. 나는 정말로 뒤에서 조용히 있어야 하는 존재인가? 내가 지금까지 해온 모든 것들이 의미 없는 것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나는 포기할 수 없다. 민호는 내 아들이고 손자는 내 핏줄이다. 정은이가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나는 그날부터 정은이에 대한 증오가 더욱 깊어졌다. 정은이의 모든 것이 가증스러웠다. 그 가식적인 미소, 계산적인 행동, 위선적인 태도, 모든 것이 역겨웠다. 밤마다 나는 정은이에 대한 분노를 사귀지 못했다. 때로는 정은이가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면 민호가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고 손자도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마다 내 자신이 무서워졌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끔찍한 생각을 하게 된 것인가? 정은이에 대한 증오가 나를 이상하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던 어느 날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은이가 둘째를 임신했다는 소식이었다. 나는 기쁘면서도 복잡한 마음이었다. 또 다른 손자나 손녀를 갖게 된다는 기쁨도 있었지만 동시에 정은이의 입지가 더욱 확고해질 것이라는 불안감도 있었다. 과연 내 예상대로였다. 정은이가 둘째를 임신하자 민호는 더욱 정은이를 극진히 보살폈다. 첫째 때보다도 더 신경을 썼다. 나는 이제 정말로 민호에게 있어서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았다. 정은이는 둘째 임신을 기회로 나를 더욱 멀리하려고 했다. 임신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안 된다며 내가 오는 것을 제안했다. 민호도 정은이의 건강을 위해서라며 나를 말렸다. 나는 그런 상황이 억울했다. 첫째 때도 그랬지만 이번에도 나는 철저히 배제되고 있었다. 정은이는 자신의 임신을 무기로 삼아 나를 고립시키고 있었다. 둘째가 태어난 후에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정은이는 또다시 친정에서 조리를 했고 나는 아이를 거의 볼 수 없었다. 민호는 정은이와 아이들에게만 신경을 썼다. 나는 이제 정말로 한계에 다다랐다. 더 이상 이런 상황을 견딜 수 없었다. 정은이가 내 인생을 송두리째 망쳐놓고 있었다. 내가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을 빼앗아갔고 손자들까지 내게서 멀어지게 만들었다. 밤마다 나는 정은이에 대한 분노와 증오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 정은이만 없으면 모든 것이 원래대로 돌아갈 것이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했다. 정은이만 사라지면 민호가 다시 내게 돌아올 것이고 손자들도 내가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것이다. 어느 날 밤 나는 마침내 입 밖으로 그 말을 내뱉었다. 나는 며느리가 죽도록 미워진다. 차라리 세상에서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 그 말을 하고 나니 가슴속에 쌓여있던 분노가 조금 풀리는 것 같았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얼마나 끔찍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깨달았다. 내가 언제부터 이렇게 잔인한 사람이 되었는가? 정은이에 대한 증오가 나를 이렇게 만들어버린 것인가?
나는 거울 앞에 서서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증오에 일그러진 내 얼굴이 낯설었다. 이게 정말 내 모습인가? 평생을 착하게 살아온 내가 이렇게 변할 수 있는 것인가? 하지만 곧 다른 생각이 들었다. 내가 변한 것이 아니다. 정은이가 나를 이렇게 만든 것이다. 정은이가 내 아들을 빼앗아가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나는 정은이에 대한 분노를 정당화하려고 노력했다. 내가 화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어떤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빼앗아가는 며느리를 좋아할 수 있겠는가? 어떤 할머니가 자신을 손자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드는 며느리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함이 있었다. 내가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정은이도 나름대로의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그런 생각은 곧 사라졌다. 정은이의 일기를 읽었을 때의 충격이 다시 떠올랐기 때문이다. 나는 정은이가 진짜로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 확인하고 싶었다. 그래서 또다시 정은이의 일기를 찾아보았다. 이번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다. 시어머니가 정말 집요하다. 자꾸 민호와 아이들에게 접근하려고 한다. 정말 지겹다. 차라리 멀리 이사를 가버릴까? 아니면 시어머니가 먼저 포기하게 만들 방법이 없을까? 시어머니가 우리 가족에게서 완전히 손을 떼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은 나를 완전히 경악시켰다. 시어머니가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텐데. 나는 그 글을 읽고 온몸이 떨렸다. 정은이가 나의 죽음을 바라고 있다니. 내가 정은이를 미워하는 것처럼 정은이도 나를 그렇게 미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것은 단순한 고부 갈등이 아니다. 이것은 전쟁이다. 정은이와 나 사이의 생존을 건 전쟁이다. 한 사람이 완전히 무너질 때까지 끝나지 않을 전쟁이다. 나는 그날부터 정은이를 보는 시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정은이는 더 이상 미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나의 존재를 완전히 지우려고 하는 적이었다. 나를 이 세상에서 사라지게 만들려는 악마였다. 정은이의 그런 본심을 알고 나니 이제 나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정은이가 나의 죽음을 바란다면 나도 정은이의 몰락을 바랄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누가 이기느냐의 문제였다. 나는 그날부터 정은이를 제거할 방법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물론 직접적인 해를 가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정은이가 민호와 아이들에게서 멀어지게 만들 방법은 있을 것이다. 먼저 나는 정은이의 약점을 찾으려고 노력했다. 정은이의 과거, 성격, 행동 패턴 등을 자세히 관찰했다. 그리고 민호와 정은이 사이의 갈등 지점들을 파악했다. 정은이는 완벽주의자였다. 모든 것을 자신의 통제 하에 두려고 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간섭을 극도로 싫어했다. 이런 성격 때문에 민호와도 가끔 마찰이 생겼다. 나는 이런 정은이의 성격을 이용하기로 했다. 정은이가 더욱 민호를 통제하려고 할수록 민호는 부담을 느낄 것이다. 그리고 결국에는 정은이에게서 멀어질 것이다. 나는 민호에게 조금씩 정은이의 문제점들을 암시했다.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민호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은이가 너무 모든 것을 혼자 결정하려고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지 않는다거나 하는 것들을 말이다. 처음에는 민호가 내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도 정은이의 그런 면들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리고 가끔씩 정은이와 그런 문제로 다투기도 했다. 나는 또한 손자들과의 관계도 강화하려고 노력했다. 정은이가 없을 때를 노려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은 나를 좋아했다. 특히 첫째는 할머니가 오면 항상 기뻐했다. 정은이는 내가 아이들과 친해지는 것을 못마땅해 했다. 하지만 아이들이 나를 좋아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었다. 그래서 더욱 신경질적으로 변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정은이의 스트레스는 극에 달했다. 나 때문에 받는 스트레스, 민호와의 갈등, 아이들 양육에 대한 부담 등이 모두 겹쳤다. 정은이는 점점 예민해졌고 민호와도 자주 다투게 되었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다. 왜 정은이가 그렇게 신경질적으로 변했는지, 왜 사소한 일에도 화를 내는지 알 수 없었다. 그리고 점점 정은이에게 실망하게 되었다.
나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만족스러웠다. 내 계획이 조금씩 효과를 보고 있었다. 정은이와 민호 사이에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이대로 계속 간다면 언젠가는 둘 사이가 완전히 틀어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은이도 가만히 있지 않았다. 내가 뭔가 의도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 그래서 더욱 치밀하게 나를 견제하기 시작했다. 정은이는 민호에게 내가 이상하다고 말했다. 요즘 들어 시어머니가 너무 자주 와서 간섭한다고, 그래서 자신이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했다. 그리고 민호에게 나를 좀 말려달라고 부탁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정은이의 말을 잘 믿지 않았다. 하지만 정은이가 계속 그런 식으로 말하자 점점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날 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았다. 민호는 내가 정은이에게 너무 간섭하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은이가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고 했다. 나는 그런 민호의 말에 상처받았다. 내가 언제 간섭했다는 것인가? 나는 그저 할머니로서 당연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나는 민호 앞에서 화를 내지 않았다. 대신 억울하다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내가 정은이에게 간섭한 적이 없다고, 오히려 정은이가 나를 멀리하려고 한다고 했다. 민호는 그런 내 말을 듣고 혼란스러워했다. 정은이의 말과 내 말이 다르니까. 그리고 누구의 말이 맞는지 판단하기 어려워했다.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이제 정은이의 진짜 모습을 민호에게 보여줄 때가 온 것이다. 나는 민호에게 정은이가 평소에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털어놓았다. 정은이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무시한다고 했다. 내가 손자들을 보려고 해도 핑계를 대며 막는다고 했다. 그리고 나를 집안에서 완전히 배제시키려고 한다고 했다. 민호는 내 말을 듣고 놀라워했다. 정은이가 그런 사람일 줄 몰랐다고 했다. 하지만 동시에 의심스러워하기도 했다. 정은이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하고 말이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정은이를 잘 관찰해보라고. 그러면 내 말이 맞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호는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 며칠 후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정은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봤는데 정말로 내 말이 맞는 것 같다고 했다. 정은이가 나에 대해 이야기할 때의 표정이나 태도가 좋지 않았다고 했다. 그리고 민호는 정은이와 이 문제로 대화를 나눠봤다고 했다. 하지만 정은이는 자신은 그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고 했다. 오히려 시어머니가 자신을 오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했다. 민호는 이제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고 했다. 하지만 나는 민호가 조금씩 진실을 깨달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정은이에 대한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민호와 정은이 사이의 갈등은 더욱 심해졌다. 정은이는 민호가 자신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더욱 예민해졌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정은이는 어느 날 나에게 찾아와서 따졌다. 내가 민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왜 민호가 자신을 의심하게 만들었느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발뺌했다. 하지만 정은이는 내 거짓말을 믿지 않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다. 만약 내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민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멀리 이사를 가버리겠다고 협박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다. 정은이가 정말로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았다. 그러면 나는 민호와 손자들을 영영 잃게 될지도 모른다. 하지만 나는 정은이의 협박에 굴복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강하게 나왔다. 나는 정은이에게 말했다. 내가 민호와 아이들을 데리고 가려고 해봐라. 민호가 과연 따라갈지 보자고 했다. 정은이는 내 말에 당황했다. 자신이 확신했던 것만큼 민호가 자신의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든 것 같았다. 특히 최근에 민호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정은이는 더욱 조심스럽게 행동했다. 민호 앞에서는 더욱 완벽한 아내와 엄마의 모습을 연기했다. 하지만 그런 연기가 오히려 부자연스러워 보였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변화를 눈치챘다. 왜 정은이가 갑자기 그렇게 달라졌는지 의아해했다. 그리고 점점 정은이에 대한 의심이 커져갔다. 나는 그런 상황을 지켜보면서 승리감을 느꼈다. 내 계획이 성공하고 있었다. 정은이와 민호 사이의 관계가 예전 같지 않았다.
이제 조금만 더 밀어붙이면 둘 사이를 완전히 갈라놓을 수 있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정은이도 마지막 수단을 쓰기 시작했다. 임신을 하게 된 것이다. 셋째를 임신했다고 민호에게 발표했다. 민호는 놀라면서도 기뻐했다. 그리고 다시 정은이에게 모든 관심을 쏟기 시작했다. 나는 정은이의 그런 수법에 분노했다. 임신을 무기로 삼아 민호를 붙잡으려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 계략이 성공하고 있었다. 민호는 다시 정은이의 편으로 돌아섰다. 하지만 나도 포기하지 않았다. 정은이가 임신을 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다. 오히려 이제 정은이의 진짜 모습을 더욱 확실하게 드러낼 기회가 생긴 것일 수도 있다. 나는 정은이가 임신 기간 동안 어떻게 행동하는지 유심히 관찰했다. 정은이는 임신을 핑계로 모든 일을 민호에게 떠넘겼다. 집안일, 아이들 돌보기, 심지어 자신의 개인적인 일까지도 민호가 해주기를 바랐다. 민호는 처음에는 아내가 임신했으니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부담을 느끼기 시작했다. 회사 일로도 바쁜데 집안일까지 모두 해야 하니까. 나는 그런 민호를 보면서 기회라고 생각했다. 민호가 힘들어할 때 옆에서 도와주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정은이의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정은이가 임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을 남편에게 의존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적당히 자신도 할 수 있는 일은 해야 한다고 했다. 민호는 처음에는 내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하지만 점점 정은이의 과도한 의존이 부담스러워지자 내 말을 되새기게 되었다. 그리고 정은이에게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해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은이는 민호의 그런 부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히려 민호가 임신한 아내를 이해해주지 않는다며 서운해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가 민호에게 뭔가 말했기 때문이라고 의심했다. 정은이는 다시 나에게 찾아와서 따졌다. 내가 민호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고, 왜 민호가 갑자기 달라졌느냐고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지만 정은이는 믿지 않았다. 그날 밤 정은이는 민호에게 말했다. 시어머니가 계속 자신들 사이를 이간질한다고, 이런 식으로는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했다. 그리고 정말로 이사를 가자고 제안했다. 민호는 그런 정은이의 제안에 당황했다. 갑자기 이사를 간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리고 나를 완전히 버리고 가는 것도 마음에 걸렸다. 나는 민호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더욱 조심스럽게 민호에게 접근했다. 정은이가 이사를 가자고 하는 진짜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라고 했다. 나는 민호에게 말했다. 정은이가 나를 멀리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이 민호를 완전히 독점하고 싶어서라고. 그리고 그런 정은이의 욕심이 결국 민호에게도 독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호는 내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다. 정은이의 행동들을 되돌아보니 내 말에 일리가 있는 것 같았다. 정은이가 정말로 자신을 독점하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